자, 바로 조선의 수치 체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선의 수치 제도는 이 조선이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일단을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수업이 수치 제도의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치 제도가 시험 문제 나오면 조선의 수치 제도의 변화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부터 들어가는데요. 조선의 전세. 일단 조선 초기.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 초기라고 하는 것은 건국과 함께 시행되었던 과전법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이때는 또 역시 10분의 1로 조세를 감면해 줬대요. 그리고 1결당 30두를 초과 징수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나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이해되세요? 1결은 몇 두가 생산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해되죠? 결국 이 말은 10분의 1 이상을 초과 징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 사료를 보면 한전, 수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한전은 밭이고요. 이건 논이에요.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쌀만 걷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생산되는 것도 밭에서 생산되는 것도 걷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밭작물도 생산량의 10분의 1은 걷는 겁니다. 논만 걷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 과전법 사료를 보면 수전에서는 어떻게, 한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구분돼서 사료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전세는 논만을 대상으로 걷는 세금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건 논에서 보리가 생산되니까. 그렇죠? 원래 보리는 밭작물인데 논에서 생산돼 버리니까 못 걷는 거고. 좋은데요? 순간 잠깐 당황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때가 되면 이것도 초기긴 뭐 마찬가지인데 세종 때가 되면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공법이 확립된다. 공법. 자, 공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이렇게 부릅니다.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라고 부른다. 자,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의 내용을 좀 보면 이 연자가 해년자고 이게 뭐 땅을 얘기하는 거니까 연을 구분해서 9단계로 나눴다. 그럼 이건 풍용을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해가 어떤 연분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렇게 연분을 만들어내요. 이제 공법이 만들어지면서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렇게 9단계로 만들었는데 여기 맥시멈 상상이 걸렸을 때가 20두를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하가 걸렸을 때가 4두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별로 2두씩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상년은 20두, 상중년은 18두. 지금 7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료가 제시가 안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세 액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주지 않고 내요. 그냥. 응? 상중년은 18두, 상하년은 16두 이렇게 뚝뚝 2두씩 떨어지는 거예요. 16, 14, 12, 18, 6 이렇게. 이거 좋은데요? 18, 6. 하여튼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잘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연분부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풍흉을 고려해서 걷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제가 기본 이론할 때도 이거 중요하게 설명했는데 세종 때부터 풍용을 고려해서 전세를 걷기 시작했다. 이거 다 풍용이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이미 풍용 고려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원래부터 풍용이 고려돼서 걷었는데 세종이 보다 정밀하게 데이터화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맥시멈이 바뀌었죠. 여기서 맥시멈이 얼마예요? 여기서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최고 액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20두에서 4두까지를 걷었다. 자,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을 좀 보면 이건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해서 6단계로 나눠놓은 건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또 뭐예요? 고려 때는 몇 단계였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 때는 분명히 3단계였는데 조선 세종 때부터 이 토지의 비옥도를 더 세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걸 알겠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똑같은 문제. 세종 때부터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하여 전세를 징수하였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 전부터 토지의 비옥도는 이미 다 고려되어 있는 거죠. 고려 3등급으로 나누고 이거는 6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여기다 필기를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1결이라는 단위는 이미 수업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선지에서 결부제라는 게 나올 때 선지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결부제는 절대 면적과 생산 면적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면적이 아니죠, 이거는. 땅의 절대 면적,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곱킬로미터 뭐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절대 면적이 아니고 상대 면적이다. 아니다. 상대 면적 이러면 좀 헷갈리. 생산 면적이다 이렇게 해야죠. 생산 면적이다. 자, 그러면 이 세종의 공법의 예를 지금부터 하나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분 이름이 뭐였죠? 유세현 씨? 재현 씨? 방송 탄 거야? 농민이에요. 양반 절대 아니죠? 농민입니다. 유재현 농민이 있었는데 이 농민이 1등전의 토지 4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등전의 토지 5결을 갖고 있어요. 6등전의 토지 4결을 갖고 있다. 그럼 총 13개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해에 자 이제 이거 저번 주에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다펌을 했더니 다펌 기억나요? 그만합시다 오늘. 다펌도 아는데 뭐 다펌이 뭐예요? 하여튼 뭔데 얘기를 못하는 거죠? 다펌은 작황을 조사하는 거죠. 생산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결국 생산량을 파악해서 뭐를 결정하는 걸 다펌이라고 해요? 연분을 결정하는 걸 다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황을 조사해서 뭐를 결정하는 일? 연분을 결정하는 일을 다펌이라고 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주다펌, 관다펌, 응? 다펌을 했더니 올해 중년이 나왔어요. 자, 아까 전에 외우라고 했는데 중년이면 1결에 몇 두를 내는 거예요? 12두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해에 양반이 아닌 유재현 농민은 전세 액수가 얼마냐? 이게 옛날 공무원 시험에서는 죽으라고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수능 스타일로 바뀌면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 막 뭐야 제가 보니까 2000년대 이전 공무원 문제는 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 전세 액수 계산하는 문제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죽일 거예요?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유재현 농민은 양반이 아닌 유재현 농민은 전세 액수를 얼마를 내야 돼요? 116, 100, 매래? 지금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은 생산액이 어때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등전 1결은 예를 들어서 이만한 면적이 1결이면 1등전은 이만한 면적이 1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조선시대에 가면 비중이 이 정도 돼요. 1대4 정도. 이해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결국 이 유재현 농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을 또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해놓은 건데 이걸 계산할 때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친구는 13결이니까 이러면 막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13 곱하기 1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아까 전에 몇 두라고요? 156두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간혹 가다가요. 7급 문제에서 개수 찾는 문제로 이걸 선지에다 박아놔요. 그럼 골 때려집니다. 아주. 유재현 농민이 내야 될 전세 액수는 뭐 몇 두다 이렇게 박아놓고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고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 이 예를 드는 것을 계산을 할 때 하여튼 요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부제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결부제가 뭔지만 알면 이거는 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문제로 하면 이제 복잡해지면 4결 50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00부가 1결이다.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외워놓으시면 어떠한 전세액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토지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토지제도 문제가 우리 풀어왔던 문제 중에 막 7급 문제 중에서 그 문제들이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푼 거예요. 근데 잘 풀리잖아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 테마 특강 수업의 특징은 이것만 가지고 작사를 내는 거니까 이게 되게 실질적으로 나오면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다. 수업을 잘 집중해서만 들으시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법제도에서 하나 이해해야 될 거는 이 용어 자체도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공법이라고 나오고 이걸 공납과 연결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공법 제도를 확립하여 공납 징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법은 무슨 세금과 관련 있는 거예요? 전세와 관련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인조 때가 되면 영정법으로 바뀝니다. 영정법으로. 영정법은 1결당 4두를 내는 거예요. 1결당 4두를 징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풍용을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건 그냥 고정액이에요. 이건 풍용을 고려해서 걷는 게 아닙니다. 선지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잘 찾으셔야 돼요. 풍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풍용을 고려하지 않는 이 전세를 뭐라고 하냐면 정액전세라고 부른다. 액수를 정해놓고 전세를 걷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밑에다, 자 여기 밑에다 여러분들은 화살표를 쭉 치세요. 밑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쭉 쳐보세요. 자, 지금 과전법서부터 인조 때까지 전세 변화를 잘 보면 최고 액수가 공법이 만들어지면서 30도에서 20도로 떨어졌죠. 낮춰졌죠. 이거는 지금 최하 단위를 아예 고정액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 액수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영정법을 인조와 연결시키는 개념이 필요한데 왜 하필이면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었느냐? 이게 정치사건사와 관련돼 있어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러니까 정묘, 병조가 다 이게 인조 때 터지죠. 그러니까 전쟁이 거듭되니까 답펌을 해봤자 계속 하한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답펌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조사해봤자 다 하한데 뭘 조사해요. 그러니까 최하 단위로 그냥 고정을 한 거예요. 연결을 잘 시켜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정법이 왜 하필이면 인조 때 전세 액수가 바뀌었느냐? 이거는 호란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전에 임진왜란 때부터도 문제가 컸겠죠. 토지도 황폐화되고 뭐 양안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이 걷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안도 없는데 막 광해군 때 양안을 또 제작성하고 막 여기다 답펌도 하고 막 그다음에 인조 때 또 정묘호란 병자호란 터지고 막 또 이걸 양안을 가지고 해봤자 하하고 뭐 그치 하하하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전세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 이제 뭐를 넣으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 저번에 토지제도 했을 때 했던 이제 이거를 토지제도와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토지제도를 우리가 공부한 건 수조권 배운 거 아니에요? 조를 누가 걷느냐? 이 전세 누가 걷느냐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수조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연동되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한번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과전법.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 주에 또 안 오신 분 장난하고 있네. 씨. 무료 인강 떠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요. 전주다펌 전주수조가 뭔지. 그 다음에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세종대는 뭐가 바뀌죠? 전주다펌이 관다펌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조 방식은 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주 수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전주 수조가 유지된다는 것도. 그 다음에 세조 때가 되면 직전법으로 바뀌죠. 자, 직전법 파생시켜 볼게요. 개념들. 직전법 때 우리 정리했던 것들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현직관리 체제로 바뀌어요. 그럼 중간에 고리가 끊어지면서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수신전, 휴량전 이건 다 폐지돼요. 그렇죠? 수, 휼, 폐지.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양반 관리들의 농장 확대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토지를 사기 시작한다. 그 이유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결국 양반 관리들은 퇴직하면 조를 못 거두니까 노후 생계 대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중에 지대를 받으려고, 그렇죠? 노후에 퇴직하면. 그래서 농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결국 이 농장 확대가 계속 이후에 진행되죠. 이후에 계속 진행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질문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을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수험생분이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 학원에다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이 질문을 했더니 그 공무원 선생님이 그건 학생 자신만의 생각이니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친절하게 댓글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이 분노를 했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미연에 그 얘기를 다 썼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올린 게 뭐냐면 봉건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고등학교 때 본인이 세계사를 선택해서 세계사도 시험 보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 봉건제도가 중세 유럽에서 보면 장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이건 국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왕이 여기에 있는 성주, 영주죠. 영주에게 이 장원의 땅을 봉토라고 해서 줘요. 이걸 봉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토를 주고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는 거죠. 장원을. 봉토를 주어 건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봉건이라는 뜻인데 그럼 결국 여기에 영주는 여기에 살고 있는 농노들을 거의 영주가 지배해요. 이 영주가 거의 이 장원에는 뭐 완전 이겁니다. 막 초야의 권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농노들의 여인이 결혼할 때는 첫날 밤을 이 영주한테 무조건 바쳐야 돼요. 응? 이게 브레이브하트 뭐 이런 영화 보면 또 나와요. 응? 근데 아무튼 이 영주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 영주는 기사들을 또 거느리고 이 장원을 이제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성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주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얘가 봉토를 수여하면서 이 장원이죠. 봉토를 수여하면서 봉건이라는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반봉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봉건제도가 없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답변을 그렇게 올려준 거예요. 그건 학생만의 생각이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 한국에는 봉건제도가 없는데 봉건이라는 말을 쓰느냐?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요.
봉건이라는 말 자체를 사실은 우리나라가 쓰기가 좀 어려운 나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쌍무적 계약관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왜 봉건이라는 말을 써야 되냐면 꼭 식민사관에 보면 정체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조선은 봉건제 사회가 없다예요. 그리고 조선의 양반들이라고 하는 계급은 중세 영주와는 다르게 그냥 농민들을 지배하는 거였지 뭔가 쌍무적 계약관계에서 봉토를 지급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조선에서는 봉건제도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은 고려는 고대 국가 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냥 귀족이 양반으로 바뀌어서. 근데 이게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그 식민사학을 수용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앞쪽에 봉건제도를 솔직히 얘기하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서구식 사조에 입각해서 봉건제도는 없어요. 근데 넓은 의미로 확장되는 봉건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수조권이에요. 분명히 관리들한테 토지를 지급하고 있죠. 장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관리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조세징발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농민들을 괴롭혔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과정에서 농장이 확대되면서 이후에 명종 때 아예 직전법이 폐지되면 농장 확대가 더 심해져서 지주전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랑 다른 게 뭐예요? 지주전호제가 이거랑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거의 없다고요. 이 차이가. 영주가 땅을 갖고 있고 농로를 통해서 자신의 경작지를 다 경작시키고 그 수확량을 다 뺏는 거 아니에요? 영주가?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지주전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형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주전호제를. 물론 그 전에 수조권도 봉건으로 볼 수 있어요. 수조권을 줬다는 것 자체가 봉건제도가 성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즘에 역사학계에서 지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서구식 역사 이론에 한국 역사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시기 편제도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딱 내놓는 거예요. 왜냐면 서양 역사에는 근세가 없어요. 근대, 태동기 이런 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식 역사 이론에 우리나라를 부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그럼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 때 반봉건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 탐관오리에 목을 베는 게 반봉건이냐? 아니면 신분제를 철폐하는 게 반봉건이냐? 아니, 토지 달라고 했던 거 그게 반봉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농민에게 토지를 달라는 게 그게 봉건제를 철폐하는 거죠. 이 이론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달아주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업할 때 수험생의 질문은 반드시 참조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고급적 질문이 오면 참 저를 흥분시켜요.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수업을 하면서 봉건제도에 대한 질문을 왜 안 할까 항상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아시는 분들, 이게 중학교 때 또 사회교과서에 나와요. 이 서양 역사 공부하면서. 근데 분명히 장원이나 이런 것들이 봉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데 왜 한국에서 반봉건 이러는데 봉건성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왜 반봉건을 외치는 것을 그냥 수용해서 외우느냐.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수험생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 고마운 수험생이에요. 이런 수험들. 질문을 정말 고민해서 좀 이렇게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해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녹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사 다 공부했는데 그냥 동학 이런 반봉건이 뭔데? 반봉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의 반봉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토지개혁. 이게 반봉건성인 거예요. 제가 근대사 수업할 때 신분제를 철폐하는 게 반봉건이다. 그거는 이런 이론들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뭉뚱그려서 한 거예요. 마치 대부분 반봉건성이라고 하는 게 신분제도를 철폐하면 봉건성을 철폐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신분제도랑은. 왜 동학이 그렇게 근대사에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반봉건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번 주에 토지개혁 이론 배웠잖아요. 그렇죠? 결국 중농주의 실학자들이 했던 그 토지개혁을 결국 동학이 잇고 있는 거니까 그럼 중농주의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도 뭐로 볼 수 있어요? 반봉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소유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반봉건성이에요. 농민에게 토지를 갖게 하는 것. 얘는 농민도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근데 이 농노와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전호와 차이가 뭐냐고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일본 사학자들이 왔을 때 일본 학자들이 이런 걸 주장할 때 깨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봉건성이 없어? 뭐 차이가 뭔데? 날 설득시켜줘봐. 아 얘는 뭐 신분적 예속, 얘도 신분적 예속이거든? 타조법 설명해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론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글을 읽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야 이런 질문이 수업 중에 현장에서 날라왔다면 정말 나를 흥분시켰을 것 같아요. 걸렸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못 해줘요. 이게 나오겠어요, 시험에? 중세 유럽의 봉건성과 조선 봉건성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거 안 나오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부하면 의도적으로 식민사관을 깨는 거이기도 하지만 식민사관을 깰 수 있는 이론을 길러내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들. 그냥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뭐 일본이 주장하는 타율성론. 아니야 씨야 우린 자율적이야. 뭔데? 자율적이라니까.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율적인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타율성이 아닌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발전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특강 수업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는 저번 시간에도 수치제도 하면서 토지제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런 수업이 너무 좋아요. 딱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 불교사. 요것만 딱 가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학원에서 계획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수업 진행보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특강 수업이 훨씬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하는 수업이. 앞으로도 이런 수업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이 수업이 끝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고민을 해서 야 요건 테마로 한번 뽑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농업 생산력 증대 이런 것들도 재밌어요. 테마 수업하면. 농업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인물사 특강. 4시간 동안 한 명만 하는 거예요. 김홍집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수험생이랑 얘기했지만 김홍집이를 4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명 가지고 근대사가 뚫려요. 뚫리지 않겠어요? 김홍집 공부하면 온건계와 급진계가 뭐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을미개혁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물사 특강의 매력이에요. 사실은. 인물을 가지고 뚫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김홍집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대사를 뚫은 거죠.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제가 현대사 수업할 때 여러분들 들어본 분 많지만 여운형 해방 전후사가 뚫리는 거예요. 여운형 한 명만 자세히 공부하면. 김구 독립운동사는 다 하는 거예요.
김구만 알면. 정말 김구를 자세히 하면. 뭐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다 뚫려요. 왜냐면 다 김구가 현상유지파에서 했던 반박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한 수험생이랑 제가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항상 이 수험생들이 저한테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고맙다고 표현도 해주고, 저는 진짜 강사로서 너무 보람됩니다. 그리고 응원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강사가 기분이 좋은 거는 그거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역사는 그 중심이 시간이 아닌 사람이 돼야 역사를 공부하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공법 막 이래요? 이게 뭐 감동이에요 이게? 이건 감동이 전혀 없는 수업 아니에요? 저한테 독립운동사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독립운동사 딱 들으면 감동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저한테 독립운동사 들으신 분들. 윤세주. 이런 사람들은 감동인 거예요. 결국 역사는 그 감동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오면 죽어도 안 까먹어요. 아니 감동을 받은 얘기인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그건 뭐 무슨 진짜 뭐예요 그 사람은. 뭐 암해봐죠, 그쵸? 내가 막 감동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대 역사 수업할 때도, 중세 역사 수업할 때도 기전체 사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이 역사의 줄기를 사람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가 동양 최고의 사서이기 전에 세계 최고의 역사책이다라고 찬탄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중심으로. 동학도 공부하면 무슨 막 동학 농민운동의 흐름 막 죽겠죠, 그렇죠? 막 했는데 갑자기 짜장면도 들어오고 기저귀도 들어오고 막 뭐 없어졌다가 또 얘는 생겼는데 무슨 1차 김홍림 내각이 2차로 바뀌고 막, 근데 또 누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막 복잡해요. 동학은 전봉준을 쫙 공부하잖아요. 그럼 동학은 정말 미치도록 재밌어요. 동학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봉준이 형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전봉준이 갖고 있던 생각,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 동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갑신정변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김옥균과 박영효, 홍영식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에 합격하시고 나서, 저는 제발 어떤 분들이 탄생되길 바라지 않냐면, 한국사를 내가 공무원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완전히 학을 쳤다, 한국사 때문에. 와 진짜 완전히 한국사 희응자만 얘기해도 막 토가 나온다.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났는데,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해놓은 것이 오히려 악이에요. 지금 공무원 한국사는 이렇게 악을 양산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정리한 사람들이 문제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니까 문제를 꼬고 막 단어를 한 글자 바꿔놓고 뭐 교정소, 교전소, 교정청 막 이렇게 내니까 공부하면서 짜증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테마틱 강을 빌려서, 이 시간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는, 봉건제도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좀 제발 좀 국사를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다가 지칠 때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그 사건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럼 역사가 재밌어진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물론 사건 중심으로 나오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송시열 미치거든요.
얘 뇌의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서인 노론이 다 뚫리는 거예요. 서인 노론이 송시열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서인 노론의 어떤 그 형태들, 서인 노론이 만들어냈던 정치 사건들이 다 뚫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해보지 않는다. 제가 어저께 심화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정암 조광조. 위대한 사상가거든요. 제가 볼 땐 정치인이자. 근데 정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구냐? 정암이 누군데요? 그럼 뭐라고 답변 드려요? 예, 수미법을 주장했습니다. 향약 실시를 하려고 노력했죠. 소격서를 폐지했습니다.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암조가 한 일을 물어봤어요? 정암조가 누구냐? 정암 조광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건 인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암 조광조가 만들려고 했던 조선의 모습이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을 살인의 상징이라고 할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응?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분이니까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럼 붙잡고 물어봐야죠.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면. 응?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물어봤는데 뭐 버벅대. 병신이네. 질문도 못 받는구나. 좋다 이거예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성인 대 성인이면 그래야 저도 긴장하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질문이 없는 수업은 강사의 발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저도 발전하고 저도 수업이 업그레이드 되고 저도 긴장하고 수업을 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책을 더 보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수업의 퀄리티는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또 그걸 얻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의 질은 강사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 부분을 조선 봉건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주전호제. 그리고 한번 계속 가볼게요. 성종으로 가볼게요. 성종. 성종 때가 되면 직전법은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관수관급제로 전주수조가 관수관급제로 바뀌죠. 그리고 명종 때가 되면 직전법마저도 폐지가 돼요. 그리고 이 세종에다 하나 넣어야 될 게 이거를 이제 추가시키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다? 공법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인조 때가 되면 영정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결당 사도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정법이 만들어지면서 명종 때부터 이 농장 확대 경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죠. 이건 완벽하게 지주 전호제를 확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미 명종 전후가 되면 지주 전호제가 확산될 대로 확산돼 있던 시기예요. 전 농민의 대구 지역을 예를 들면 전체 농민의 3%만 자영농이에요. 97%가 소작농이에요. 근데 이걸 한 거예요. 와, 대단한 나라죠. 전세는 누가 안 낸다고 그랬어요? 소작농이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세 액수를 낮춰준 게 농민에게 농민 생활에 도움이 됐겠어요? 그걸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명종 전후로 해서 대구 지방 같은 경우는 전체 농민의 3%가 자영농이고 97%가 소작농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세 액수를 낮추면 누가 좋은 거예요? 지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뻘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농민들 생활을 위해서 낮춰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한꺼풀 베껴보면 제가 갑자기 또 이런 걸 뭐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이런 걸 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혼나야죠. 그러면서 이거를 농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전세액수를 낮춰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결국 이 전세 액수가 낮춰진 것에 대한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지주들의 이익만 발생하는 겁니다. 지주 이익만 발생하고 농민들은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농민들은 영정법 될 때쯤 되면 다 소작농으로 몰락해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제가 이 수업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이후에 농민들이 이걸 해줬는데 아무 혜택을 못 받죠. 농민들이 다 쓰러져요. 지주전호제 때문에. 지대에 죽는 거예요. 이건 전세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지대 때문에. 생산량의 2분의 1을 주는 것 때문에 죽는 건데 농민들이 막 다 몰락하고 막 노비가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여기 얘기 뭐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 막 피고로 매차지 막 터져서 막 농민들이 쓰러지니까 국가에선 계속 수치 체제를 개혁해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 터져 죽겠는데 막 여기서 피 질질 고르며 막 터져 죽겠는데 막 여기다 빨간 약을 막 발라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막 기부스 해주고 왜 그래? 막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왜 그래? 막 뭐 오라메디 막 이런 거 발라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터져 죽겠는데 씨. 지금 조선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따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농주의 학자들의 토지개혁 이론이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나왔던 중농주의 학자들의 토지개혁론은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가장 근본적 문제점을 뭐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주전호제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론이. 제가 저번 주에 막판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 토지개혁론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게 내가 너무 한스러워서 그래요. 막 사료도 읽어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난 쫓겨가지고 하는데 그 토지개혁론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결국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그걸 중농주의 학자들은 당연히 농업 중심의 사회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면 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게 지주전호제다. 그럼 지주전호제를 없애지 않는 한 조선은 절대로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썩고 항상 병에 찌들린 나라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해가 되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계속 사회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마라. 계속 얘기해요.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여기 막 때려 부시고 막 보는데 막 아줌마가 누워 있고 막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강남구청을 욕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좀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냥 때려 부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생계가 걸려 있는데 여기 아줌마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럼 그 아줌마의 딸들이 대학생이고 뭐 고등학생이고 있을 텐데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다녀요, 학교를? 저걸 때려 부시면. 도시 미관이 어지럽다. 그건 절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제가 막 오늘도 오는데 막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울분이. 그러면서 또 보면서도 이건 무슨 고려나 조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 97%는 다 힘들어. 우리나라는 3%를 위한 나라예요. 전체 국민의 3%. 그 사람들은 막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숨을 쉬면 막 돈이 코로 들어오니까 막 이러면 막 코가 막 10,000원짜리 막 들어오니까 막 너무 행복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으면 장땡 아니에요? 뭐 공부를 못하면 어떻고 뭐 어때면 어때요? 돈만 많으면 장땡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좀 어떻게 개선책을 만들어줘야죠. 대학교 4년을 학비를 내서 학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더니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도 합격하기가 너무 경쟁률이 심해서 어렵고 학원비는 또 학원비는 계속 달라고 그러고 무료 특강만 좀 골라서 들으려고 그랬더니 이중석이는 무료 특강을 잘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죠. 이 사람이 힘들어 살겠어요? 제가 경제사 수업할 때 고대의 평민, 중세의 평민 그런 얘기 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일기장을 보세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고대의 농민이나 중세의 농민이나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전혀 바뀐 게 없다. 응? 선생님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 윗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아니에요. 제가 버는 돈은. 돈은 저기 상위 3% 이런 사람들이 버는 돈은요. 이런 건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돈은. 그 사람들은 그걸 돈이라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는 거죠. 지주전호제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농으로 그러잖아요. 내 지주 전호잖아요. 우리 해커 사장이 지주고. 그죠? 단가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낸 돈의 일부분을 내가 먹고 거의 다 먹어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쳐요. 여러분들 작물이에요. 작물. 좀 죄송하지만 소작농. 응? 근데 농사를 사장님이나 뭐 회장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수업해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하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개선이 돼야죠. 개선이. 이게 세제개혁? 지금 세제개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알겠어요? 이게 뭔지? 느낌이 와요? 지금 우리나라 세제개혁하는 게 방향이 어떤지? 결국은 이 죽는 사람들한테 더 뜯어내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야, 정신 차려. 넌 내야 되는데 좀 더. 조금 더 내. 안 죽어. 밥을 뭐 2끼밖에 못 먹어. 아니야. 한 끼 먹어도 살 수 있어. 계속 걷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왜냐면 얘한테 얻으면 이게 얘기가 커지니까. 무슨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한국 경제가 침체된다. 이런 명목 안에 법인세는 절대 올리지 않고. 매년 의료보험은 올라가고. 매년 뭐는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데 저 위에 있는 저런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안 올라가요. 떨어뜨리면 떨어뜨려줬지. 계속 이 사람 한 기업이 내면 될 거를 많은 사람이 분산해서 부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돈 버는 사람은 세금도 안 내고. 응? 여러분들 경제사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처럼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새우깡을 사면 새우깡 세금은 우리가 내고 먹는 거라니까요. 골 때린 나라예요. 왜 새우깡을 내가 사 먹는데 그 세금을 내가 내야 돼요? 농심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새우깡을 먹으면서 내가 돈을 벌고 있어요? 나는 돈을 쓴 거잖아요. 이런 세금 구조가 어디냐고요. 돈을 버는 사람이 내야죠. 농심이 내는 거예요. 세금은. 왜 우리가 새우깡 세금까지 내정하면서 새우깡을 먹어야 되냐고요. 내가 지금 벌써 10몇 년을 먹고 있는데 아까워 너무 죽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추접스럽게 뭐라고 얘기도 못하게 맨날 세금을 18원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 낼래요 이러면 사람 이상해지고. 그렇죠? 너무 추접스럽잖아요. 18원 안 낸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조세 저항 이런 거 하기도 어렵고
18원이니까. 에이, 진짜 이러지 맙시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금을 공부하는 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물론 뭐 세무직 공무원들한테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우스울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걸 공부하신 분들한테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역사적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세금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딱 했던 게 뭐예요? 민중생활사를 알아보는 건데, 왜 세금을 공부하면서 민중생활사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공부하고 자빠져 있냐 지금 이 순간에. 바빠 죽겠는데. 3월에 사회복지직 시험인데 내가 지금 영정법을 외우고 있어야 돼. 왜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민중생활사라는 얘기죠. 그 끝은, 결국 항상 끝은, 역사의 끝은 뭐로 귀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 그게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암기만 하고 있으면 이걸 외워서 뭐 할 건데요? 응? 공법 계산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자랑할 거야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야, 나는 세종 때 공법을 계산할 수 있어. 질문해봐. 애들이 때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공법을 알 게 뭐예요, 친구들이. 우리나 지금 여기서 필요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역사는 다른 공무원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통찰력 있게 이해하면서 이런 걸 어디에 갖다 붙여서 녹여서 얘기할 것이냐. 응? 직접세 간접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건 결국 농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세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본질은 파악도 못하고, 농민들이 왜 죽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 채 농민들 살리려고 세제를 개혁한다는 게 너무 우습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이런 작태들이 2014년 대한민국에서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500년 전에, 1000년 전의 얘기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 문제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라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말로는 무슨 주권 재민이니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느니. 근데 저렇게 때려부시면 돼요? 국민이 권력이라면서?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만합시다. 또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복받치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전세가 끝났습니다. 근데 전세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세 제도를, 자 보세요. 전세 제도나 조선시대 수조권 제도를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딱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팍 펼쳐져야 돼요.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발리지 않으려면. 쓰면 안 되고, 고사장에서 이걸 쓰고 있으면 국어는 어떻게 풀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되고 머릿속에서 탁 되면 탁 하고 머릿속에서 팍 펼쳐져야 돼요. 자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저번에 토지제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걸려라 이렇게. 한문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니까 이거는. 그게 공부라는 게 이 테마특강 하면서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제 이 토지제 이게 수치제도가 나왔다 전세가.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 문제는 맞는다예요. 왜냐면 빠져나갈 수 없게 공부해 놓은 거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물이 완전 저인망이죠.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물이 촘촘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물고기가 작아도 이건 다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전세가 수조권이 계속 헷갈리고, 뭐 수조권은 조를 걷는 건데 전세는 전세지, 조는 뭐지? 전세였는데 그럼 뭐지 얘는? 막 계속 이렇게 헷갈리면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방향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문제를 틀려버리니까.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